232비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하려면 40억 번을 연산을 해야 되는 거지. 한 번 연산할 때마다 1초가 걸린다고 하면 대략 100년. 근데 양자 컴퓨터의 경우는 100년 걸린 계산을 1초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안도열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산책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양자 컴퓨팅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림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화가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강조한 점은 뭐냐면, 어떤 실체는 하나지만 그 실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이집트 그림의 특징은 뭐죠? 눈은 앞을 보고 있고 몸은 옆을 보고 있죠, 그죠? 그리스 시대의 그림들은 사실적이었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그렇지만 앞에 그림과 뒤에 원근감이 없었어요. 원근감이 생긴 거는 브루네로치가 십자가에 박힌 예수상을 보면서 이런 원근감을 처음으로 그렸죠. 교수님, 그럼 혹시 양자역학 이야기 전에 미술사를 먼저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서양 미술사를 보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림의 화풍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물리학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과정을 겪어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은 실증적인 물리학이라기보다는 어떤 관념론적인 물리학, 세상이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관점에서 물리학을 설명했는데, 갈릴레오부터 시작된 고전 물리학은 실험에 의해서 검증될 수 있는 그러한 물리학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전 물리학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물리적으로 중요한 모든 양은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그리고 삼라만상은 입자 아니면 파동이다. 근데 이제 이런 이론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 물리학자들은 이제 모든 물리학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19세기 말에 들어서 분광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금속은 가열한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나는 스펙트럼을 잘 분석하면 그 금속의 특성을 알 수 있는데, 이 분광학의 실험 결과로 나온 것이 여기서 볼 수 있는 흑체복사 스펙트럼인데, 이 흑체복사 스펙트럼을 아무리 고전 물리학을 써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1900년에 막스 플랑크라는 물리학자가 모든 중요한 물리적인 양은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하는 가정이 틀렸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가정을 세우고서 이론을 전개해 보았더니 그 실험식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가정은 뭐였죠? 삼라만상은 입자이거나 파동이거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광전자 효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조지 톰슨이라는 사람이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파동처럼 행동하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양자역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했는데, 앞으로는 오늘의 화두인 양자 컴퓨터가 뭔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디지털 컴퓨팅과 양자 컴퓨팅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디지털 컴퓨팅은 잘 알지만 0하고 1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2큐빗이면은 00, 01, 10, 11 네 가지 경우가 있죠. 현재 컴퓨터에서는 이 네 가지 경우를 연산하려면 4번을 따로 해야 되죠. 이 양자 컴퓨터는 재밌는 게 0과 1도 있지만 중간도 같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전자라고 하는 어떤 입자는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자 컴퓨팅을 만드는 큐빗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0하고 1이 섞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2큐빗이 있다고 하면 00, 01, 10, 11이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네 가지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트의 수가 늘어날수록 계산량이 많아지잖아요. 만약에 32비 있으면 2의 32승, 약 40억 개의 서로 다른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하려면 40억 번을 연산을 해야 되는 거지. 한 번 연산할 때마다 1초가 걸린다고 하면 대략 100년. 근데 양자 컴퓨터의 경우는 2의 32승의 상태가 한꺼번에 다 있어요. 한 번만 계산하면 돼. 100년 걸린 계산은 1초에도 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양자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구체적인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천문학적인 연산 속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응용 분야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항공 우주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투기를 설계할 때 어떤 특정 분야의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면 그 고전적인 컴퓨터를 시뮬레이션하면 몇 달씩 걸리거든요. 또는 지금 태풍도 그렇잖아요. 태풍의 진로를 예측을 못 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계산들을 정확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그 유체역학 계산이에요. 또 다른 분야로 들 수 있다면은 화학 분야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의약품, 아니면 신물질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수의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히 시뮬레이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분자 한 개가 추가될 때마다 계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전 컴퓨터로 계산하면 몇 달씩 걸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분야가 바로 양자 컴퓨터가 빨리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런 양자 컴퓨터 분야가 가져오는 위험성도 있지 않나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양자 컴퓨터의 놀라운 연산 속도를 이용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암호를 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전자상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보안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게 깨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위험성은 지금 챗 GPT처럼 이런 슈퍼 AI의 양자 컴퓨터의 놀라운 연산 속도가 첨가돼서 이러한 초거대 AI가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그 스카이넷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연구를 대표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터 발전 현황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시립대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양자 컴퓨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른 데보다 한 20년 앞서서 양자 컴퓨터 연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뒤떨어져 있고 연구비 규모 면에서는 선진국의 한 몇십 분의 1이기 때문에 앞으로 캐치업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해서 육성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분야에서 아마 서울시립대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